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서 보고 계시는 수동 드릴과 어거비트에 대해서 정보를 좀 나눠볼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동 드릴은 스탠리에서 만든 2101A라는 모델이에요. 2101A 10인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는 것이 러셀 제닝스에서 만든 어거비트, 어윈에서 만든 어거비트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줄은 끝부분이 좁아지게 만들어진 줄이라서 어거비트를 연마할 때 어거비트의 끝부분이 좁은데 이 좁은 부분을 잘 연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용 줄입니다. 어거비트 연마용 전용 줄이에요. 먼저 이 수동 드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스탠리 2101A 모델은 수동 드릴을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찾을 때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런 모델입니다. 일단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수동 드릴 자체가 헤드를 손으로 잡고 핸들을 돌려서 비트에 회전력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자면 이 부분이 유격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스탠리가 그런 동작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황동 부싱과 베어링을 써서 유격 없이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브레이스가 도대체 몇십 년이나 됐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한 30년 이상은 됐다고 봐야겠죠. 그런데도 이 헤드 부분이 유격 없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겠죠. 1958년도에 발행된 스탠리 카탈로그를 보면 이 2101A 모델이 양키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별도의 프리미엄 라인으로 생산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뭐 다른 모델들, 당시에 스탠리에서 생산되던 965, 945, 917, 915, 813 뭐 이렇게 번호가 붙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심하게는 3배 가까이 비싸요. 965M 모델은 당시에 5.3달러였는데 이 2101A 모델은 16.4달러에 팔렸습니다. 1958년에요. 네, 그런데 이 양키라인이라는 그 수공구 브랜드는 원래는 스탠리 게 아니었습니다. 1878년에 설립된 노스브러더스 매뉴팩처링 컴퍼니라는 회사가 만들었던 수공구의 브랜드예요. 그런데 1946년에 스탠리가 이 노스브러더스를 인수를 하게 돼요. 인수하면서 그 인수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노스브러더스의 뛰어난 수공구 제품 라인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 이유가 그랬던 만큼 이 양키 라인을 죽이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키 라인에 속하는 제품들을 거의 그대로 변경을 한다 할지라도 아주 미세하게만 변경을 해서 스탠리에서 계속 생산을 하게 됐고, 그게 이어져 온 게 이 스탠리 2101A 모델입니다. 원래 1950년대까지 생산된 2101이나 2101A 모델에는 이 드릴에 노스브러더스라는 이 각인이 있었다고 해요. 이베이에서 가끔 보다 보면 그런 제품도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는 이 노스브러더스의 각인이 사라지고 그냥 스탠리 2101A 이런 식으로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굉장히 튼튼한 프리미엄급 공구였기 때문에 전화회사인 벨 시스템에서 그 전화선을 설치하러 다니는 라인맨들에게 기본 공구로 이거를 지급을 했다고 해요. 대량으로 주문을 해서 라인맨들한테 이거를 줬던 거죠. 그만큼 신뢰받는 내구성 있는 좋은 공구였다는 거죠. 그 벨 시스템에 납품됐던 그 물량이 워낙 많아서인지 지금 구할 수 있는 이 수동 2101 모델을 대부분이 각인이 벨 시스템이라는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리에서 생산했고 벨 시스템에 납품했다가 라인맨들이 전화선 포설하는 데 썼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한테까지 온 거죠. 근데 이거 좀 여담이긴 한데, 이게 16.4달러에 판매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958년에 16.4달러가 도대체, 문득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1958년에 16.4달러는 현재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좀 여담이지만 찾아봤는데, 이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에서 시대별로 1달러의 구매력을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1달러를 가지고 영화표 2장을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으로 치자면 영화표가 장당 한 10,000원 되니까 1달러가 20,000원이 된 꼴이고, 그렇게 치자면 이게 30 몇만 원이 되는 거겠죠. 예, 지금의 영화표 가격을 좀 환산해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환율이라든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1965년 환율이 266원이었대요. 달러당. 그런데 1965년에서 2020년까지의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에서 물가가 38배가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행 통계 시스템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내에 수입됐을 때,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1965년에 16.4달러였는데 얘가 그 가격 그대로 국내에 수입됐다. 그러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4,362원이었고, 그것이 현재 기준으로, 현재 한화 기준으로 따지면 38배가 뛰었으니까 약 16만 7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16만 7천 원에 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훨씬 비싸게 팔아야지. 지금 판다고 할지라도. 한 30만 원이나 40만 원이 적당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수동 드릴의 부분별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부분이 헤드, 여기가 크랭크 또는 보우, 여기가 핸들, 라쳇, 척입니다. 척은 쉘과 조우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헤드나 핸들은 직관적으로 기능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동 드릴을 고정해서 돌려서 회전력을 주는 거니까요. 헤드나 핸들을 이렇게 양손으로 잡거나 아니면 헤드 부분을 가슴팍에 대고 핸들을 돌리거나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척의 회전력을 전달을 하는 거고, 라쳇은 어느 한 방향으로는 돌게 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못 돌게 하고, 그렇게 회전 방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라쳇에 이 막대기가 나와 있는데, 라쳇 옆에요. 이 막대기가 라쳇의 회전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2101A 모델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조금씩 막대기가 나와 있다, 핀이 나와 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도 다 돌아가요. 헛돌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핀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면 어느 한 방향으로는 회전력이 가해지는데, 척으로 회전력이 가해지는데 어느 한쪽으로는 헛돌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 라쳇을 사용한 이유는, 예를 들어 벽 바로 앞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그랬을 때 얘를 한 바퀴 돌릴 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 라쳇을 이용해서 조금 돌리고 다시 뒤로 빼고, 조금 돌렸다가 핸들을 반대로 돌려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라쳇 기능을 이용해서 계속 구멍을 좁은 공간에서도 계속 구멍을 뚫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채용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쉘과 조우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를 보시면 이렇게 다물어지는 이 부품이 조우입니다.
이 부품이 비트를 꽉 잡아서 헛돌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조와 쉘이 이제 같이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쉘은 이 본체에 나사산으로 결합이 되게 되어 있고, 쉘을 다 풀어보면, 쉘을 다 풀면 이렇게 조가 나옵니다. 쉘을 풀어보면 조 안쪽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근데 이 홈에 사각 뿔 모양의 끝을 가진 이걸 탱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릴 비트를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물려서 쉘로 이렇게 조여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 뚫지 않고. 실제 장착을 할 때는 쉘을 다 꺼내서 장착을 하는 게 아니고, 쉘을 어느 정도만 풀어준 다음에 이걸 이렇게 꼽는 거예요. 조에 있는 홈에 안착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이걸 꽉 조여줘요, 쉘을. 이런 형태로 비트가 척에 물려 들어가게 됩니다. 뺄 때는 그냥 이렇게 풀고, 쉘을 풀고 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이 2101A 모델 중에 10인치 사이즈를 가진 제품이거든요. 모델은 2101A, 사이즈가 10인치. 근데 여기서 10인치가 뭐냐면, 이 핸들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이루어지는 원의 크기예요. 그래서 얘가 5인치, 얘가 5인치인 겁니다. 실제 재보면 여기 중심부터 이쪽의 중심까지 125mm 정도가 나와요. 근데 125mm가 5인치니까 한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5인치, 이렇게 5인치, 10인치인 거죠. 그런데 이 사이즈가 8, 10, 12, 14 이렇게 생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8인치나 10인치는 가구처럼 약간 작은 제품들을 만들 때 사용을 했고, 14인치처럼 큰 거는 큰 구멍을 뚫어야 된다거나 깊은 구멍을 뚫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약간 많은 힘이 필요한 작업에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네, 수동 드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알아봤고요. 이 수동 드릴에 사용되는 전용 비트인 이 어거 비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 전용 비트는 어거 비트라고 하는데, 어거라는 뜻이 송곳이, 나사산이 있는 송곳을 뜻한데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송곳이 있는데 이 송곳에 나사산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거 비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름은 그렇고, 그러면 부분별로 보시면 이 앞부분, 송곳과 날이 있는 이 부분을 헤드에서 이렇게 꼬여진 부분이 있는 것을 트위스트, 이 트위스트가 끝나는 부분부터 샹크라고 하는데, 샹크 중에서도 척에 들어가서 조랑 만나는 부분을 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10. 여기서 말하는 10이 뭐냐면 이 비트가 타공하는 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8mm짜리 드릴 비트다 그러면 그게 8mm짜리 그 구멍을 뚫는 비트가 되는 거지만, 이 어거 비트는 사이즈를 표기하는 체계가 약간 달라요. 16을 기준으로 해서 16분의 10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트가 타공하는 사이즈가 16분의 10이다. 즉 8분의 5인치다. 8분의 5인치짜리 구멍을 뚫을 수 있다. 이 비트를 가지고. 그런 뜻이고요. 16분의 16이 되면 그럼 1인치인 거죠. 여기가 이제 4면 4분의 1인치, 16이라고 돼 있으면 1인치짜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번호를 가지고 이 사이즈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헤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헤드가 우선 눈에 띄는 게 이 송곳이, 나사산이 나 있는 송곳이죠. 이거 어거죠. 나사산이 나 있는 송곳인데 이 부분을 피드 스크루라고 합니다. 왜 이게 피드 스크루냐면 나사를 저희가 돌리다 보면 그 나사산이 파고 들어가면서 나무를, 나사 자체를 아래로 끌어당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를 척에 물려서 돌리면 이렇게 나사산 방향에 따라서 당겨주게 돼요. 이 비트 자체를. 나사산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면서 당기는 힘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피드 스크루. 그리고 여기에 스퍼라고 하는데, 스퍼는 이 비트가 자를 원의 바깥 부분을 다른 부분이랑 분리해 주는 거예요. 마치 칼금을 긋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나무 자체가, 나무를 보시다 보면 이게 나무가 길고 가느다란 나무 세포가 마치 빨대처럼 생긴 길고 가느다란 나무 세포가 빼곡히 이렇게 붙어서 나무 표면을 이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원을 팔려고 하는데, 이런 모양의 원을 팔려고 하는데, 이 원 바깥을 먼저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파면은 이 중간에 있는 걸 팔 때 이 바깥에 있는 게 딸려 올라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타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나무 세포들이,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나무 세포들이 뜯겨 올라가면서, 그래서 스퍼가 먼저 이 커터에 닿기 전에 스퍼가 이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나무 세포와 그 구멍을 뚫어야 되는 그 부분을 완전히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회전하면서 깊은 칼금을 넣듯이. 그리고 스퍼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스퍼가 영역을 표시해 줬으니까 그 영역 안에 있는 나무들을 이 커터가, 커팅 립스라고 하는데요. 이 커팅 립스가 얘를 퍼올리는 거예요. 딱 잘라서 스로우트로 넘기고 트위스트로 넘겨서 결국은 이제 구멍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이거를 나무를 대고 보면 좀 더 명확한데, 먼저 이렇게 딱 중심을, 먼저 나무 표면에 이렇게 송곳을 대요. 그러면 밀리지 않고 중심이 잡히겠죠. 그 다음에 돌리면 이 나사의 힘, 그 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가 들어가요. 들어가다가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스퍼예요. 그럼 스퍼가 돌아가면서 깊은 칼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주변에 구멍을 뚫어야 될 부분과 다른 부분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이 커터거든요. 그러면 스퍼가 분리해 놓은 그 영역 안에서 나무 톱밥들을 퍼올리는 거예요. 나무의 조직들을 퍼올려요. 퍼올린 것을 이 트위스트로 보내서 구멍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이, 하나는 러셀 제닝스고 하나는 어윈 제품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위스트 간격이 좁고 넓죠.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이건 러셀 제닝스 그 회사만의 특징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러셀 제닝스는 좁고 어윈은 넓은 건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끝부분을 보면, 그 피드 스크루를 보면 나사산의 간격이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나사산이 좀이라고, 얘는 나사산이 이것에 비해서는 약간 넓은 편이에요. 결과적으로 한 바퀴를 돌릴 때 진행하는 속도 자체가, 진행하는 거리가 틀린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한 번 돌리면 0.5mm가 들어간다면 얘는 한 1mm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파내야 되는 나무의 양도 많을 거 아니에요. 파내야 되는 나무의 양이 많으면 그것이 지나다니는 통로도 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루의 간격이, 스크루의 진행 간격, 그러니까 비트의 진행 간격이 빠르기 때문에 얘는
트위스트의 간격이 넓어야 되는 것이고 얘는 조밀해도 된다는 것이죠. 매뉴얼 같은 걸 보면 얘를 슬로우 스크루, 뭐 미디엄 스크루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얘보다 훨씬 더 간격이 넓어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패스트 스크루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거비트의 그 부분별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거를 연마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피드 스크루, 이 부분이 스퍼, 이 부분이 커터인데 실제 타공을 깔끔하게 하는데 작용을 하는 것은 스퍼와 커터예요. 물론 이 앞부분도 죄송합니다. 물론 이 앞부분도 영향이 당연히 있는데요. 이 스크루, 피드 스크루 부분이 만약에 이 나사산이 뭉개져 있다거나 이 앞에 이 뾰족한 부분이 둥그렇게 마모되어 있다면 사실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사지 않는 것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사산을 연마하거나 이 부분의 송곳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이 비트의 타공 중심을 흔들리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송곳 자체가, 송곳의 뾰족한 부분이 이 비트가 회전하는 그 중심을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제조사에서 그렇게 만든 건데 개인이 그런 회전의 중심을 딱 정확하게 지켜서 이거를 연마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앞부분 어거비트는 거의 100% 중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어거비트를 중고 구매를 할 때 앞부분이 살아있는 거를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연마는 스퍼와 커터를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를 해야 될 게 이 스퍼가 구멍이 뚫릴 크기를 결정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구멍이 뚫릴 부분을 다른 부분이랑 분리를 하고 구멍이 뚫릴 부분의 크기를 결정을 하니까 이 스퍼의 바깥면이 갈리면은 구멍을 뚫리는 크기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스퍼를 연마를 할 때 바깥을 연마를 하면 안 돼요. 연마라는 것이 면과 면이 서로 접하는 면과 면이 만나서 날카로운 하나의 면을 만드는 것이 연마인데 바깥면은 건드리지 않고 이 안쪽 면만 갈아서 이 줄을 가지고 안쪽 면만 이런 식으로 안쪽 면만 갈아서 날카롭게 해야 되고요. 커터는 마찬가지로 아랫면을 건드리면 안 돼요. 커터가 보시면 그 피드 스크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커터가 있고 커팅 립스가 있고 이 커팅 립스가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있어야 얘가 파고 들어갈 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정도의 그러니까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의 커팅 립스가 높으면 그 높은 것만 일을 안 하게 돼요. 먼저 닿는 커팅 립스가 어떤 두 개의 커팅 립스 중에 하나가 나무에 먼저 닿고 그 커터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작업성이 좋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랫면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최대한 위쪽에서 줄질을 해야 돼요. 위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줄질을 해서 뭐 위로 하든 아래로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요. 이 아랫면과 윗면이 만나서 커터의 날을 이루는데 그 날을 이루는 두 면 중에 윗면만 연마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랫면의 높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요. 또 주의할 것은 여기를 2번 했으면 여기도 2번 이런 식으로 갈리는 정도를
균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실제로 어거비트를 연마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이스 같은데 올려놓고요, 흔들리지 않게 올려놓고, 다시 한번 연마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면, 스퍼의 바깥은 건드리지 않아야 되고 커터의 아래쪽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니까, 스퍼의 안쪽과 커터의 위쪽이죠, 여기가 아래쪽, 위쪽을 줄로 연마하겠습니다. 이 비트가 회전 방향이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는 시계 방향, 이 거꾸로 세워놓으면 반시계니까, 스퍼에 있어서 날카롭게 해야 될 부분은 이쪽이겠죠. 줄로 한번 연마를 해 보겠습니다. 구매할 때 어느 정도는 날이 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연마를 해야만 하는가, 이거는 딱히 뭐 기준 같은 거는 없는데, 연마를 했을 때 이 쇠가 갈려서 약간 까슬까슬한 거스러미, 버라고도 하는데요, 그 버가 나올 때 그 정도면 이제 연마가 됐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뭐 까슬까슬한 느낌이 들어요.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이 지문, 우들투들한 지문을 타고 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버가 생긴 것 같고 손가락으로 만졌을 때 날카로운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형상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네, 스퍼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그러면 커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시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커터의 아래쪽에 위쪽이죠, 커터의 위쪽을 연마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올려 줄게요. 지금 5번, 6번 한 것 같은데, 여길 6번 하면 여기도 6번, 이런 식으로 커터의 높이를 조절을,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거 10번을 했거든요. 여기도 10번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중고라서 사실 저 이전에 사용하셨던 분이 이렇게 맞춰가지고 쓰셨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것이 이제 균형에 맞게 연마가 됐고, 쓰다가 어느 정도 날이 무뎌진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커터의 위쪽을, 네, 연마가 된 것 같습니다. 만졌을 때 까슬까슬한 느낌이 들면서 날카로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한번 실제로 타공을 해볼게요.
월넛 자투리 의자 만들 때 썼던 월넛이 50mm 두께짜리가 있어서 그거를 타공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쉘을 열어서 조에다가 비트를 넣고 조여줍니다. 네. 센터 펀치로 뚫을 곳을 마킹을 해볼게요. 어거를 센터 펀치로 마킹한 구멍에 넣고, 자, 이제 돌립니다. 돌리면 이제 실제 동작이 되겠죠? 이렇게 돌리면 어거가 나무로 들어가면서 이 비트 자체를 당겨주는 힘이 조금씩 가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스퍼가 만나겠죠? 스퍼가 나무 표면과 만납니다. 스퍼가 나무 표면과 만나서 갈라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커터가 만나서 스퍼가 구분해 놓은 그 구멍을, 구분해 놓은 경계선 안쪽에 있는 나무 조직들을 트위스트를 통해서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당기는 힘이 약간 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거가 나무를 계속 파고 들어가야 얘를 끌고 들어가는데, 나사가 돌면서요. 근데 그 끝이, 나사가 있는 송곳이 이 나무 밖으로 관통해서 나가버리면, 그때는 이 비트를 당길 그런 힘이 안 생기겠죠. 그 나사산이 있는 비트, 그 어거가 나갔으니까. 그 지점에서 그 당기는 힘이 약간 없어진 것 같아요. 아래로 나갔네요. 네, 아래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다시 어거를 맞추고 살살 돌려볼게요. 스퍼로 금만 그어주는 겁니다. 그어준다는 생각으로 살살 돌려줄게요. 네, 이렇게 타공이 됐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스퍼가 갈라놓은 원 자체가 약간 뭐랄까요, 스퍼가 약간 무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여기가 약간 뭉개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깨끗합니다. 면도 네, 굉장히 좋고요. 스퍼를 조금 더 갈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스퍼를 연마를 조금 더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관통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해보고 어느 정도만 뚫어볼게요. 그 표면에 스퍼가 잘 작동을 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요.
아, 네. 잘 된 것 같아요. 한결 깨끗하네요. 이게 처음 스퍼를 갈았을 때고, 이게 두 번째 스퍼를 갈았을 텐데요. 이 경계에 무뎌진 게 없이, 뜯겨져 나간 것 없이 잘 금이 그어지고 그 아래 타공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어거비트 연마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동 드릴에 대한 기능 설명과 어거비트의 각 부분별 명칭, 동작 원리, 그리고 연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거를 잘 보관을 해야 오랫동안 쓸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보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제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끝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패도 그렇고 철을 이용하잖아요. 그 대패나 끌이나 이런 것들이 쇠를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장마철에 습도가 높아지면 녹이 슬게 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녹이 스는데,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이 호호바 오일을 조금 이렇게 묻혀서, 천에 묻혀서 사용하고 나서 살짝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사용하고 나서 살짝 발라주면 기름이 코팅이 되면서 이렇게 녹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매일 쓰는 장비면 그때그때 보고서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매일 쓰다 보니까 녹이 안 슬기도 하고, 그런데 취미로 목공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뭐 심하면은 뭐 2주나 한 달에도 한두 번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방치하다 보면은 녹이 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호바 오일 같은 거를 이용해서 방청 처리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방청 처리를 다 하고요. 기름을 묻혀서 녹이 안 슬게 신경을 써서 해주고요. 많이 묻힐 필요는 없고 살짝만 묻히면 되고요. 그리고 이 호호바 오일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250ml 짜리인데 얼마였더라? 한 2만원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갖고 있는 쇠붙이 들어간 모든 그런 공구들 다 조금씩 발라서 써도 한참 남았거든요. 한 1년 썼는데. 그래서 하나 장만해 두시고 쓰시면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드릴에도 살짝 이렇게 발라주고요. 네, 이렇게 그 보관을 위해서 사용 후에 오일 마감을 한 후에는 적절한 어떤 케이스 같은 데다가 보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비트가 굉장히 튼튼해 보여도 사실 떨어지거나 뭐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휘어질 수도 있고요.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게 이 앞에 있는 끝부분, 송곳 부분이 땅에 떨어져서 송곳 부분이 뭉개진다, 나사산이 뭉개진다, 이게 엄청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중심을 다시 잡아서 날을 세우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보관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핀터레스트나 이런 걸 보고서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위쪽은 뚫려 있고 아래는 그 비트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비트 직경보다 약간 크게 구멍을 뚫어서 아래 중간 지지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넣는 방법은 이렇게 넣고 위에
그 직경이 다른 두 개의 원을 뚫어놔서 이렇게요. 네, 두 개의 원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큰 원 부분에 비트의 탱이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죠.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이게 꼭 뭐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케이스를 만들었고 보관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갖고 있는 비트들이 다 수납되게, 비트랑 비트 연마용 줄이 수납되게 케이스를 만들었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걸 꺼냈을 수도 있고, 이거를 그 드릴이랑 같이 거치할 수 있게 트롤리에다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형태를 짰어요. 그래서 일단 수동 드릴을, 브레이스를 이렇게 걸릴 수 있게 했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 케이스 뒤에 프렌치 클립 방식으로 걸쳐 놓을 수 있는 이런 클릿을 만들어서, 여기도 그 짝이 되는 클릿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쳐질 수 있게, 이렇게 걸쳐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트롤리를 끌고 다니면서 필요한데 쓰는 거죠. 사실 이 트롤리가 제가 윈저 체어를 만들면서 필요한 공구들을 다 여기다가 모아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트롤리 세 칸에 그 관련된 어떤 도구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뭐 윈저 체어 한 번밖에 안 만들어 봤지만, 굉장히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뭐 쉐이빙 호스 있는 데다가 놓고서 쓰고 이러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수동 드릴과 어거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뭐 해외 자료라든지 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지 잘 모르겠네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